안녕하세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반전 미담 TV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는 실화입니다. 성당에서 만난 따뜻한 청년,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친절한 사회복지사.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도 못할 만큼 충격적이었죠. 과연 무엇이 이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마지막 법정 장면에서 밝혀지는 진실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미아동 골목길, 새벽 5시. 구부정한 등으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72살 정옥분 할머니죠.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폐지를 주우며 시작됩니다. 아이고 허리야. 정옥분은 무거운 골판지를 들어 올리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관절염으로 붓고 아픈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옥탑방 월세 30만 원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도 쉴 수 없었거든요. 리어카가 반쯤 찾아 정옥부는 잠시 쉬어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여겼죠. 어떤 젊은이는 코를 막으며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정옥분의 마음은 그럴 때마다 더욱 쪼그라들었어요. 태서가, 엄마가 이 꼴이구나. 정옥부는 마음속으로 죽은 아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 당시 7살이던 아들 태석이 트럭에 치여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뇌사 상태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정옥부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남편도 없이 혼자 키우던 아들이 전부였는데 그마저 잃게 된 거였어요.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옥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잃었어요.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죄책감과 절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옥부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사고는 사실 아들이 죽은 게 아니라 다른 가족에게 입양된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병원에서 신원 확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정옥부는 잘못된 정보를 받았던 거죠. 태석은 살아 있었지만 뇌 손상으로 기억을 잃은 채 다른 가정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옥분의 옥탑방은 겨우 5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 작은 냉장고, 그리고 이불 한 채가 전부였죠. 벽 한쪽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태서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옥부는 매일 밤 그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온 참회의 시간이었죠. 그런 정옥분에게 곧 예상치 못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운명은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의 실오라기를 던져주곤 하니까요. 정옥분이 폐지를 주우며 걷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죠. 리어카를 끌고 뛸 수도 없던 정옥분은 당황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정옥분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눈앞에 작은 성당이 보였습니다.
성 요한 성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정옥부는 평생 교회나 성당에 다녀본 적이 없었지만 비를 피하기 위해 주저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성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색색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빛이 신비로웠어요. 정옥부는 젖은 옷을 붙잡으며 구석진 곳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나가라고 할까봐 전전긍긍했죠. 그때 한 젊은 신부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3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할머니, 비를 피하러 오셨군요. 천천히 쉬다 가세요. 정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쫓겨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맞아주다니요. 아, 죄송합니다. 비가 와서 잠깐만. 정옥분이 일어서려 하자 신부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는 곳이에요. 저는 이곳의 요한 신부입니다. 신부의 목소리는 마치 아들 태석의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정옥분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요한 신부는 정옥분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드실 것 좀 가져다 드릴까요? 따뜻한 차라도. 정옥분은 당황했어요.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비만 그치면 갈게요. 정옥분이 사양하자 요한 신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왜 이 젊은 신부는 자신에게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정옥부는 요한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눈매가 그랬습니다. 신부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정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한 신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사실 저는 고아 출신입니다.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사고를 당해서 뇌손상을 입었거든요. 정옥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사고? 뇌손상? 이럴 수가. 하지만 그럴 리는 없겠죠. 태석은 죽었으니까요. 정옥부는 자신의 상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언제쯤 되셨나요? 그 사고가? 정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한 신부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7살 때였다고 들었어요. 30년 전쯤? 정옥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7살 사고.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하지만 이름이 다르잖아요. 태석이 아니라 요한이니까. 정옥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비가 그치자 정옥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신부님 감사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요한 신부가 아쉬워했어요. 할머니, 또 오실 수 있으시죠? 언제든 환영입니다. 성당을 나서며 정옥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마 저 신부가 자신의 아들일까요? 하지만 태석은 분명 죽었다고 했는데 정옥분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요한 신부의 모습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요한 신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특히 그의 눈빛은 어린 태석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어요. 아니야, 태석이는 죽었어. 내가 너무 그리워해서 다른 사람을 태석이로 보는 거야. 정옥부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미한 기대가 꿈틀거렸어요. 며칠 후
정옥부는 결국 다시 성당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척 했지만 결국 들어가고 말았어요. 요한 신부는 제단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네요. 요한 신부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정옥분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이곳이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부님, 혹시 제가 자주 와도 괜찮을까요? 정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한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사실 할머니가 오시면 제가 더 기뻐요. 저도 외로운 시간이 많거든요. 정옥부는 점점 요한 신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아니면 그냥 착각이라면? 어느 쪽이든 너무 아플 것 같았습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신부가 되셨어요? 정옥분이 물었습니다. 요한 신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저는 항상 무언가를 잃어버린 느낌으로 살아왔어요. 기억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다 신학교에서 하느님을 만났죠. 가족이 그립지 않으세요? 정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한 신부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립죠. 특히 어머니가. 제가 어떤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지, 그분이 저를 그리워하시는지 궁금해요. 정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소망이 만들어낸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요. 신부님, 혹시 병원 기록이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정옥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한 신부가 고개를 저었어요. 입양 과정에서 모든 기록이 소실됐다고 들었어요. 양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정옥분은 절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영 진실을 알 수 없는 건가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모성 본능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정옥부는 거의 매일 성당을 찾았습니다. 요한 신부도 정옥분을 진짜 어머니처럼 대했어요. 둘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부는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만약 틀렸다면 이 소중한 관계가 깨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탐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옥분이 성당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의 옥탑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자신을 찾아올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박소진이라고 합니다. 여성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 복지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정옥부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공무원이 찾아오다니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특별히 도움받을 일이. 정옥분이 사양하려 하자 박소진이 손을 내저었어요. 어르신, 요즘 정부에서 독거노인 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많이 나왔거든요. 생활비 지원부터 의료비 지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을 알아봐 드릴게요. 박소진의 말은 달콤했습니다. 정옥부는 망설였어요.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일 폐지를 주우며 연명하는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일단 집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어르신 혼자서는 힘드시죠? 박소진은 정옥분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능숙하게 이것저것 치우기 시작했어요. 박소진의 손길은 빨랐습니다. 하지만 정옥분이 모르는 사이에 박소진의 눈은 집안 곳곳을 훑고 있었어요. 특히 서랍과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부동산이나 저축 같은 건 없으신가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재산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박소진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분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실 정옥분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돌아가신 남편이 남겨준 작은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임대료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왔지만 정옥분은 그 돈을 아들의 기일 때마다 자선단체에 기부해 왔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저는 폐지 주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정옥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박소진에게 전부를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소진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발견한 단서들로 정옥분이 상당한 재산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특히 서랍 깊숙이 감춰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훔쳐보았거든요. 어르신, 그럼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일단 건강부터 체크해 보시죠.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박소진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박소진은 정기적으로 정옥분을 찾아왔습니다. 시장도 봐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병원에도 동행해 주었어요. 정옥분은 점점 박소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소진의 진짜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정옥분의 친아들 박태석의 아내였어요. 태석은 살아있었고 입양 과정에서 성씨가 바뀌어 박태석이 된 것이었죠. 박소진은 남편 태석으로부터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석은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소진은 이를 이용해 정옥분의 재산을 노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늙은 할머니 하나쯤이야. 박소진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곧 정옥분은 상상도 못할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었어요. 박소진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정옥분의 생활은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봐야 해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정신상태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박소진이 정옥분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정옥분은 의아했습니다. 정신상태 검사요? 제가 뭔가 문제가 있나요? 박소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요즘 치매 검사도 같이 해주거든요. 병원에서 정옥분은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박소진과 따로 상담을 했어요. 정옥분은 복도에서 기다리며 불안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선생님,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길도 헤매시고. 박소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검사 결과상 초기 치매 증상이 보이네요.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박소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렸어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거든요. 정옥분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치매라고요? 저는 멀쩡한데. 하지만 의사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박소진이 미리 로비를 해놨거든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초기니까 약만 잘 드시면 괜찮아져요. 박소진이 위로했지만 정옥분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매라니, 이제 정말 끝인가요? 그날부터 박소진은 정옥분에게 온갖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복지 신청서예요. 여기에 사인해 주세요. 정옥분은 잘 모르지만 박소진을 믿고 서명했어요. 사실 그 서류들은 복지 신청서가 아니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유언장, 심지어 부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박소진은 교묘하게 정옥분의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는 서류들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어르신, 이제 저희가 모든 걸 관리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소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속내는 차가웠습니다. 정옥분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자신이 치매에 걸린 걸까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박소진이 주는 약을 먹으면서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당에서 요한 신부를 만날 때만큼은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할머니, 요즘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요한 신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신부님, 저한테 치매가 있대요. 기억도 잘 안 나고. 정옥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요한 신부는 이상했어요. 대화할 때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할머니, 혹시 무슨 약 드세요? 요한 신부가 물었습니다. 정옥분은 박소진이 준 약을 보여줬어요. 요한 신부는 약 이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수상했습니다. 요한 신부는 이 일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정옥분을 진짜 어머니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정옥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 신부는 정옥분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약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일반적인 치매 치료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억력을 흐리게 하는 정신과 약물들이었습니다. 이상해. 왜 이런 약을? 요한 신부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요한 신부는 정옥분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옥탑방에는 박소진이 있었어요. 신부님? 여기 왜 오셨어요? 박소진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정옥분 할머니를 뵈러 왔는데요. 혹시 누구세요? 요한 신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소진은 재빨리 대답했어요. 저는 사회복지사 박소진이에요. 할머님을 돌봐드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시나요? 요한 신부가 물었습니다. 박소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병원에 계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요한 신부는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정옥분은 멀쩡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악화됐다고요? 어느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가족이 아니시면 면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박소진이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요한 신부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요한 신부는 인근 병원들을 돌아다니며 정옥분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드디어 정옥분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요한 신부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정옥부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약물 때문인지 눈동자가 흐릿했습니다. 신부님, 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소진 씨가 검사 받으러 오자고 해서 왔는데 정옥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요한 신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 혹시 박소진이라는 사람이 뭔가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나요? 요한 신부가 물었습니다. 정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복지 신청서라고 하더라고요. 요한 신부는 확신했습니다. 정옥분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는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소진이 정말 사회복지사인지 확인해 봤어요. 시청에 전화해 보니 박소진이라는 사회복지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가짜였던 거죠. 요한 신부는 경찰서에 신고하려 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요한 신부는 직접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정옥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교통사고 기록, 병원 기록, 입양 관련 서류들.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옥분의 아들 태석은 죽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신원 확인 실수가 있었고 태석은 다른 가족에게 입양되어 박태석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설마 요한 신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박소진의 남편이 박태석인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박소진은 정옥분의 친며느리이면서 동시에 그녀를 속이고 있는 사기꾼인 셈이었어요. 요한 신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어 정옥분을 구해야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의심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옥분의 진짜 아들은 아닐까 하는 요한 신부의 끈질긴 조사 덕분에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였습니다. 박소진이 위조한 서류들, 가짜 진단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녹음 파일까지 박소진이 공범과 통화하며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밝혀야 해. 요한 신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정옥분을 대리했습니다. 박소진 부부는 이미 정옥분의 재산 대부분을 빼돌린 상태였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옥분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약물 때문에 아직 의식이 흐릿했지만 요한 신부가 곁에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소진은 허위로 사회복지사 신분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가짜 진단서를 통해 재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박소진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도와드렸어요. 할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저희가 돌봐드린 거예요. 그녀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키 큰 남성이었어요. 박소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석아, 왜 여기에? 바로 박태석, 정옥분의 친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내 박소진의 범행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증거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아들입니다. 박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반전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옥부는 박태석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태석이다. 내 아들이야.
30년 만에 만나는 아들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한 신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는 뭘까요? 정옥분이 어머니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끌렸던 걸까요? 박태석이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었습니다. 입양되면서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어머니께서 제가 죽었다고 잘못 통보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저를 그리워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오셨어요. 박태석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제 아내 박소진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어머니를 속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이를 막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소진은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도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재산을 보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가난한 저희에게는 너무 큰 유혹이었어요. 박소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소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해자에게 빼앗은 재산을 모두 반환하라. 법정에서 나오며 정옥분과 박태석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태석아,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하지만 요한 신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옥분에게 끌렸던 이유는 뭘까요? 법정에서의 승리 후 정옥분과 박태석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세월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어요. 박태석은 여전히 어색했고 정옥분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태석이 말했지만 정옥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 태석아.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어. 사실 정옥분에게는 요한 신부가 있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진심이 피보다 더 진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한 신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정옥분에게는 더 소중했어요. 요한 신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태석이 정옥분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실감을 느꼈어요. 자신만의 특별한 어머니를 잃은 것 같았거든요. 신부님, 저 때문에 마음 아프시죠? 정옥분이 요한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성당에서 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였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기뻐요. 진짜 아들을 찾으셨잖아요. 요한 신부가 미소 지었지만 정옥분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요한아, 너도 내 아들이야. 정옥분이 요한 신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로 태어난 아들도 있고 마음으로 얻은 아들도 있는 거야. 요한 신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정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란다. 그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박태석은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뵈었고 요한 신부는 여전히 정옥분과 가장 가까운 사이였어요. 둘 다 정옥분의 아들이었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박태석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려 했어요. 어머니, 좋은 곳으로 이사하시죠.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하지만 정옥부는 거절했습니다. 태서가 엄마는 지금이 행복해. 요한 신부는 정신적인 위로를 주었어요. 매일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소소한 일상을 함께 했죠. 정옥분에게는 이런 따뜻함이 더 소중했어요. 몇 달 후 박소진이 출소했습니다. 그녀는 정옥분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옥부는 박소진을 용서했습니다. 소진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이제 새로 시작하렴. 박소진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어요. 박태석과 박소진은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박소진은 정옥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진짜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성당 벤치에서 정옥분과 요한 신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석도 가끔 이곳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요한아, 하느님은 참 신기한 방법으로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정옥분이 요한 신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이야. 요한 신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게 가족이죠. 정옥부는 평생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했지만 결국 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한 명은 피로 연결된 아들, 또 한 명은 마음으로 연결된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성당에서 만난 천사 같은 청년이 진짜 아들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피보다 진심이 더 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화였죠. 정옥분 할머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따뜻함까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전 미담 TV에서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모든 사연을 소중히 읽어보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반전과 미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